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초유의 대행의 대행 역할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6원까지 치솟는 등 경제에도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 말한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탄핵 심판도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의 한옥에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2명이 다치고 26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동안 최저기온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잇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뉴스광장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의 탄핵,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첫 소식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 200표 이상을 가결 기준으로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검법 제2요구 행사 방치, 계엄 사태 공모,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 대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무거운 호칭을 갖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을 이어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안보태세를 점검했고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의 송구하다고 담화를 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됐고 이때부터 곧바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최권한대행 보좌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최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승계받은 뒤 곧바로 한덕수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안보와 치안을 챙기면서 국정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국정을 인계받은 지 1시간이 좀 더 지난 오후 6시 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안보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합참의장과도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회견 대신 첫 서면 대국민 담화도 내놨습니다. 최권한대행은 담화에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직무 정지로 우리 사회는 처음 겪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시 관건은 이번 탄핵의 배경이기도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상반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용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13일 만에 권한대행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 배경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거부한 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최 대행이 국정 혼란과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구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권한대행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 대행이 한 총리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여기에 1월 1일이 공포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최 대행 역시 추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4월 중순 퇴임하는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하게 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실상 중단됩니다. 탄핵 심판뿐 아니라 위헌법률, 정당 해산, 헌법 소원 심판 기능도 마비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 다음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때까지 줄줄이 탄핵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이른바 줄탄핵 전략인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 확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국무회의 무력화로 재판관 임명 압박에 나설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국정 혼란 상황 불가피한 만큼 상황 해결을 위한 여야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게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안 가결 43분 만인 오후 5시 19분, 국회 사무처가 가져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총리실 직원이 접수합니다. 이 시점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지 13일 만입니다.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지난 26일 선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탄핵소추 이후에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합의 요청에 합리적 반론 대신 탄핵으로 답했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삼청동 공관에 머무르며 향후 절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할 예정인데 전례 없는 상황에 행정부 내부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제 국정 최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게 된 건데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 규정은 한 조항뿐입니다.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리가 대행하건 부총리가 대행하건 대행 범위엔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의 업무 범위는 같은 겁니다. 물론 총리 역할도 대행을 해야 되니까 더 많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한 건 이번을 빼고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건 부적절하다는 논의와 선례가 쌓여 있습니다. 부총리는 전무합니다. 구체적 법령도 판례도 없습니다. 위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선출직은 아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습니다. 국정 전반을 관할합니다. 임명직인 부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법안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국정 공백 우려도 커집니다. 경제만 책임졌던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단기간에 익히기도 어렵고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 권한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문제, 국정 운영의 혼선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이 경제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어제 하루 큰 폭으로 치솟아 한때 1달러에 1,486원까지 오르면서 1,50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된 환율 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입니다. 어제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그제 낮 종가는 1,464원.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5분 만에 1,470원을 넘고 11시쯤 1,480원을 뚫더니 1,486원, 1,490원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소 진정되며 그제보다 2원 남짓 오른 1,467원에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진폭만 거의 20원, 11월 한 달의 오름폭이 하루에 나타난 겁니다. 지난주 환율 급등은 미국 연준이란 핑계거리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움직임은 거의 국내 요인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환율은 4거래일 내내 오르며 20원 넘게 상승했는데 똑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 엔화 모두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정치가 환율을 뒤흔든 한 주였던 겁니다. 이번 주는 순전히 국내 전국 혼란 때문에 원화를 바라보는 심리가 취약해지니까 원화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진 미지수입니다. 곧 해가 바뀌면 트럼프 2기가 코앞이라 강달러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 안에 1달러에 1,500원을 넘게 되면 12월 한 달 환율은 100원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고환율의 영향은 벌써 내수와 수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막막한 상황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공항환전소, 사는 달러 값이 이미 1,53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가벼워야 할 여행 가는 발걸음이 어째 천근만근입니다. 평소에는 한 400불 정도 되는데 오늘 한 300불? 그 정도. 환율에 민감한 여행사, 항공사부터 피해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여행사에서 취소가 많이 돼서 밴으로 여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환율 여파로 수입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결국은 시장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디지털 측량기기를 37개국에 수출하던 이 중소기업은 환율 여파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이젠 수출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400원이에요. 수출하면 거꾸로 저희가 지금 적자예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 비용 증가로 부담이 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날도 춥고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충남과 호남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정읍과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서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호남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충남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 곳곳에 눈비 소식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지금 날이 추워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철원의 현재 기온은 영하 9.2도, 대구는 영하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체감온도가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1도 예상되고 대구와 광주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 안팎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충남과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 살얼음 조심하셔야겠고요. 새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전하며 국제적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대변인 답변을 담은 이메일 회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봐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도 관련 질의에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지지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했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시 지도자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정부와 군을 책임질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계속 부재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적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CNN 등 방송들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국정을 책임지게 된 한국의 재무장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야당이 또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같은 일이 계속되면 한국은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옥주택이 어제 완전히 불에 타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와 경남 김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한옥집 창문으로 18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내 검은 연기가 지붕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한옥집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주택 지붕이 무너지는 등 한옥집은 전소됐습니다. 한옥집에 오래된 건물, 뻥소리 나고 검은 연기 올라갔고. 이 불로 80대 할머니와 손주인 7살 남자아이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아이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고모인 50대 여성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을 비롯해 이웃 주민 8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7살 아이의 방에서 처음 검은 연기가 났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용봉동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8층에 살던 30대 남성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 고립돼 있던 26명은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자원 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설 내부에 생활 폐기물 100톤가량이 있어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을 포함해 차량 총 4대가 전소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퇴진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등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명동역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중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할 거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인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주 1,000명 넘는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이 이들 병력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고 북한 병사들은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항복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 2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인해 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북한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군은 특정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은 이 병력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세뇌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항복하는 대신 자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공 시스템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안보 지원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북한군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모습인데요. 결국 이 병사는 부상이 악화돼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우리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가 북한군 병사 1명이 생포됐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병사는 지친 표정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는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특수부대가 현지 시각 26일 최전선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병사를 생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 한국 국정원도 나서 포로 생포 사실을 확인했지만 병사는 결국 사망했다고 국정원은 추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숨졌지만 해당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생포한 북한군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곧 북한군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At the moment, it's too early to say about that, but of course, as long this happens, I guess next year it will happen. 북한군은 원시적인 작전 탓에 무인기 등의 표적이 되며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거나 귀순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했는데요. 결정권을 쥔 몬테네그로 정부가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에서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미국 인도를 결정하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게 넘긴 것과 관련해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 측은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 대신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권 씨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 제소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최대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인 어제 송년회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늦게까지 자리가 이어졌다면 오늘은 숙면을 취하는 게 안전운전의 기본이겠죠. 그래서인지 아직은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말인 만큼 연말을 기념하는 차량들로 양일 모두 교통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없겠지만 눈길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7번 순천 완주고속도로는 완주 방향으로 구례 1터널 부근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이 있습니다. 1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방향이 틀어진 채 서 있는데요. 갓길 쪽에도 사고 차량 살펴져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눈길 사고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호남권에 많은 눈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눈길에서는 최대 50%까지 감속 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금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거센 바람 때문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낮까지 호남 지역에는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에는 3에서 최대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7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철원의 현재 기온도 영하 9.2도, 춘천은 영하 9.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철원이 영하 2도, 서울 1도, 광주 4도, 부산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초유의 대행의 대행 역할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6원까지 치솟는 등 경제에도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탄핵 심판도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의 한옥에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2명이 다치고 26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동안 최저기온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잇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의 첫 기소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제 당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쯤 뒤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겐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도 무력화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불법이고 포고령 위반이라며 전부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등의 병력 1,605명, 경찰 3,144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소장에는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 내역이 포함됐는데 정치인들을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신수빈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여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자세한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방첩사가 이들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송해 구금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네, 또 계엄 사전 계획서를 부인했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해왔고 지난달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본격 제기된 계엄 의혹.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최소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란 말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 뒤엔 김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모두 모여 비상대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엄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윤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계엄 이후 담화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최근부터 계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 구상을 약 9달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계엄이 실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공소장 내용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조한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의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번졌습니다. 경찰 역시 지금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서 체포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경찰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이 현장 인솔 역할로 인식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이 길 안내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한 것이지 뭐 체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움직였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직후 여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황 증거도 제시했는데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 집결지에서 경찰과 조인해 임무 수행이라는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경우 체포조 운용을 더 정확히 인지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조사본부 간부가 수사관들에게 방첩사 지시를 받으라며 검정색 복장에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이 관련자 진술은 물론 물증까지 확보하면서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추가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습니다.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 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에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력 집착, 졸속 탄핵, 민주당은 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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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를 수용한 데 대해선 국정에 대한 고민을 존중하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도 공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희는 기본 원칙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여당으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조속히 청산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직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또 특검법 수용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긴급 성명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대행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며 불확실성을 키웠고 경제와 민생까지 위협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본회의 사내 직후 규탄대회에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특수본 발표를 토대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퇴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를 지키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압박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물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지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내란 수계를 대행하려면 사임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진보당도 내란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회 국민이 마지막으로 허용하는 기회라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대통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또 총리 기준이냐 여야가 맞서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서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인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를 총리 기준, 즉 제적의원 과반인 151석 찬성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안하여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탄핵안은 투표에 참여한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불참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이상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조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학계에서도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신분상 지위를 보고 탄핵한 거지 권한대행이라는 그 직무를 보고 탄핵한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학계 다수설로. 다만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와 국무총리로서 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어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안은 151석으로 가결됐지만 권한대행 심판이 청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본격 막이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시작부터 거센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시간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대리인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재판이 되었어요.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신속한 파면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지 못했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경찰 동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의 신속한 심리와 함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어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어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저는 도착할 때마다 조금 울컥할 때도 있고.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비판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오공하고 사태의 진정과 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선배님들이십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어제 오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으로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에 논란이 있었죠. 정부가 사적 이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재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김건희 여사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차담회를 갔습니다. 당일은 종묘 휴관일. 차담회를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가구도 빌렸습니다. 동석자는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인연을 맺은 미국 작가와 종교인 등 3명. 하지만 이 차담회는 세계문화유산 이용 기준도,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실 명칭은 사실 없었고 그냥 김건희 여사 차담회 이런 어떤 용어를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대한황실 의친왕 기념사업회는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김 여사의 개인 카페가 아니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했고 국가유산청이 결국 김 여사의 사적 이용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인 그 내용을 잘 몰랐고 당연히 그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추후에 나중에 상황 판단을 보고서 저분이 조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그리고 일주일 만에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능유적본부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관련 규정을 엄밀하게 해석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해당 차담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프로농구에서 DB가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딛고 선두 SK를 꺾으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외국인 센터 오누아쿠가 3점 슛 6개를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신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DB 오누아쿠의 3점 슛은 경기 초반부터 폭발했습니다. 공을 놓칠 뻔하다가 잽싸게 몸을 돌려 림에 적중시키기도 했습니다. SK 수비진이 외곽에서 당황하는 사이 오누아쿠는 2쿼터까지 5개의 3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슈팅가드 같은 활약에 중계 해설진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문경원 해설위원이랑 시합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요? 외곽포를 앞세워 기선을 제압한 DB는 박인웅의 3점 슛으로 2쿼터를 12점 차로 마쳤습니다. DB는 그러나 3쿼터 들어 김선영을 막지 못해 희소 게임을 펼쳐야 했습니다. 김선영은 3점 슛 폭발에 이어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골밑 돌파로 추격을 지휘했습니다. 코트에 미끄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쉽게 득점한 4쿼터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팽팽한 접전 속에서 DB의 승리를 이끈 주인공은 역시 오누아쿠였습니다. 승리의 쐐기를 박는 호쾌한 덩크와 자신의 6번째 3점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DB는 선두 SK를 5점 차로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누아쿠가 너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주문을 하셔서 현대모비스가 KCC를 꺾은 경기에서는 프림이 리바운드를 계속 잡아내며 결국 득점에 성공하는 집념을 발휘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 IBK 기업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3대 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감기로 마스크를 끼고도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한 육서영 선수가 그야말로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1세트 초반 4점 차로 끌려갔던 IBK 기업은행이 동점을 만드는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미들블로커 최정민과 이주아의 높이에 속수무책으로 막히는 도로공사의 공격. 여기에 득점 1위 빅토리아가 힘을 보태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2세트엔 육서영마저 펄펄 날았습니다. 감기로 훈련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육서영은 마스크를 끼고도 가벼운 몸놀림으로 스파이크를 내리꽂았습니다. 오늘 육서영 선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성공률이 이 정도면은 거의 인생 경기거든요. 빅토리아에 이어 16득점을 올린 육서영은 범실 없이 무려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도로공사를 꺾고 3연승을 달린 IBK 기업은행은 정관장과 승점 차를 지우고 선두권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원래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좀 활기차게 경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또 최대한 이제 아프니까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부에선 한국전력의 마테우스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강한 스파이크로 삼성화재의 수비를 무너뜨린 마테우스는 양팀 최다인 31득점을 올렸고 한국전력은 4연패에서 벗어나 3라운드 첫 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현재 호남 지역과 충남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정읍과 부안, 순창에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정읍에는 2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까지 호남 지역에 강한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에는 최대 10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전남 지역에 1에서 5cm, 충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매우 춥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철원의 현재 기온이 영하 9.2도, 서울은 영하 5.7도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철원이 영하 2도, 서울 1도, 대전 2도, 울산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초유의 대행의 대행 역할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6원까지 치솟는 등 경제에도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 말한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탄핵 심판도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의 한옥에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2명이 다치고 26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동안 최저기온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잇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집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서 한덕수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 200표 이상을 가결 기준으로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검법 제2요구 행사 방치, 계엄 사태 공모,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 대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무거운 호칭을 갖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의 송구하다고 담화를 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됐고 이때부터 곧바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최 권한대행 보좌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승계받은 뒤 곧바로 한덕수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안보와 치안을 챙기면서 국정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국정을 인계받은 지 1시간이 좀 더 지난 오후 6시 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합참의장과도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회견 대신 첫 서면 대국민 담화도 내놨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리 사회는 처음 겪는 정치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시 관건은 이번 탄핵의 배경이기도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상반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13일 만에 권한대행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 배경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거부한 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최 대행이 국정혼란과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구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권한대행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 대행이 한 총리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여기에 1월 1일이 공포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최 대행 역시 추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4월 중순 퇴임하는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하게 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실상 중단됩니다. 탄핵 심판뿐 아니라 위헌법률, 정당 해산, 헌법 소원 심판 기능도 마비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 다음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때까지 줄줄이 탄핵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이른바 줄탄핵 전략인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 확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국무회의 무력화로 재판관 임명 압박에 나설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국정 혼란 상황 불가피한 만큼 상황 해결을 위한 여야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게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안 가결 43분 만인 오후 5시 19분, 국회 사무처가 가져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총리실 직원이 접수합니다. 이 시점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지 13일 만입니다.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지난 26일 선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탄핵소추 이후에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합의 요청에 합리적 반론 대신 탄핵으로 답했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삼청동 공관에 머무르며 향후 절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할 예정인데 전례 없는 상황에 행정부 내부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정 최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경제부총리까지 1인 3역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최상목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 규정은 한 조항뿐입니다.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리가 대행하건 부총리가 대행하건 대행 범위엔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의 업무 범위는 같은 겁니다. 물론 총리 역할도 대행을 해야 되니까 더 많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한 건 이번을 빼고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건 부적절하다는 논의와 선례가 쌓여 있습니다. 부총리는 전무합니다. 구체적 법령도 판례도 없습니다. 위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선출직은 아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습니다. 국정 전반을 관할합니다. 임명직인 부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법안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국정 공백 우려도 커집니다. 경제만 책임졌던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단기간에 익히기도 어렵고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 권한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문제, 국정 운영의 혼선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이 경제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어제 하루 큰 폭으로 치솟아 한때 1달러에 1,48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된 환율 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그제 낮 종가는 1,464원.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5분 만에 1,470원을 넘고 11시쯤 1,480원을 뚫더니 1,486원, 1,490원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소 진정되며 그제보다 2원 남짓 오른 1,467원에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진폭만 거의 20원, 11월 한 달의 오름폭이 하루에 나타난 겁니다. 지난주 환율 급등은 미국 연준이란 핑계거리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움직임은 거의 국내 요인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환율은 4거래일 내내 오르며 20원 넘게 상승했는데 똑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위안화, 엔화 모두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정치가 환율을 뒤흔든 한 주였던 겁니다. 이번 주는 순전히 국내 전국 혼란 때문에 원화를 바라보는 심리가 취약해지니까 원화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진 미지수입니다. 곧 해가 바뀌면 트럼프 2기가 코앞이라 강달러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 안에 1달러에 1,500원을 넘게 되면 12월 한 달 환율은 100원 오르게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런 고환율의 영향은 내수와 수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막막한 상황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황다혜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공항환전소, 사는 달러 값이 이미 1,53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가벼워야 할 여행 가는 발걸음이 어째 천근만근입니다. 평소에는 한 400불 정도 되는데 오늘 한 300불? 그 정도. 환율에 민감한 여행사, 항공사부터 피해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여행사에서 취소가 많이 돼서 밴으로 여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환율 여파로 수입 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결국은 시장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디지털 측량기기를 37개국에 수출하던 이 중소기업은 환율 여파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이젠 수출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400원이에요. 수출하면 거꾸로 저희가 지금 적자예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 비용 증가로 부담이 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우리 외교안보 분야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부터 정상 외교 또 안보 태세까지 어느 것 하나 흔들려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엔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지지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그동안 멈춰섰던 모든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외교 결정권과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지만 경제사령탑이었던 만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다음 달 20일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대비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국무총리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인데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누가 권한을 이어받을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한 결재권자가 사라진 셈입니다. 차관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군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대북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교 정책 역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유의 대행 체제 속에 외교 안보 분야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정치적 공백 상황을 전하며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대변인 답변을 담은 이메일 회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봐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도 관련 질의에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지지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했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시 지도자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정부와 군을 책임질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계속 부재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적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CNN 등 방송들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국정을 책임지게 된 한국의 재무장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야당이 또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같은 일이 계속되면 한국은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옥주택에서 어제 불이 나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광주의 아파트와 경남 김해 자원순환시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래된 한옥집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내 검은 연기가 지붕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한옥집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주택 지붕이 무너지는 등 한옥집은 전소됐습니다. 한옥집에 오래된 건물, 뻥 소리 나고 검은 연기 올라갔고. 이 불로 80대 할머니와 손주인 7살 남자아이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아이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고모인 50대 여성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을 비롯해 이웃 주민 8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7살 아이의 방에서 처음 검은 연기가 났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용봉동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8층에 살던 30대 남성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 고립돼 있던 26명은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설 내부에 생활 폐기물 100톤가량이 있어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을 포함해 차량 총 4대가 전소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퇴진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등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명동역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중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할 거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 중 지난주 1,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이 이들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 2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인해 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북한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군은 특정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은 이 병력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세뇌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항복하는 대신 자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공 시스템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안보 지원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북한군의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모습인데요. 결국 이 병사는 부상이 악화돼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우리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가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생포됐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병사는 지친 표정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는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특수부대가 현지 시각 26일 최전선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병사를 생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 한국 국정원도 나서 포로 생포 사실을 확인했지만 병사는 결국 사망했다고 국정원은 추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숨졌지만 해당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생포한 북한군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곧 북한군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At the moment, it's too early to say about that, but of course, as long this happens, I guess next year it will happen. 북한군은 원시적인 작전 탓에 무인기 등의 표적이 되며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거나 귀순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했지만 결정권을 쥔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미국 인도를 결정하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게 넘긴 것과 관련해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 측은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 대신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권 씨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 제소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최대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날도 추운데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읍과 부안, 순창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읍에는 2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최대 10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 전남에도 1에서 5cm, 충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6.2도 가리키고 있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6도, 대구가 영하 1.9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춘천 0도, 대구 4도, 대전은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충남과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의 첫 기소입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제 당시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쯤 뒤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겐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도 무력화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불법이고 포고령 위반이라며 전부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등의 병력 1,605명, 경찰 3,144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윤석열 대통령 말과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소장에는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 내역이 포함됐는데 정치인들을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신수빈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여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자세한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방첩사가 이들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송해 구금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해왔고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부인했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죠. 이 부분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본격 제기된 계엄 의혹.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최소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비상조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란 말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정치인과 민주노총 등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월 총선 전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 뒤엔 김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모두 모여 비상대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엄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공소장에는 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윤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계엄 이후 담화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최근부터 계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 구상을 약 9달 전부터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계엄이 실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검찰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선관위 체포조에게는 복면을 씌우고 포승줄을 묶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타이와 안대, 포승줄까지 검찰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관위원회 직원 체포를 위해 준비한 장비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검찰은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계엄 이후 중앙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 직원 장악 지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하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은 계엄 한 달 전부터 논의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지난 11월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대령들에게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요원 선발을 지시했고 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는 정보사 대령들에게 중앙선관위 서버 장악을 지시하며 이 지시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문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한개팀 10명을 무장시켰고 나머지 20여 명의 요원도 별도 부대에서 대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 검찰은 정보사에게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 등엔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는데요.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혼자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 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에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본격 막이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시작부터 거센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시간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대리인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재판이 되었어요.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신속한 파면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 2번의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지 못했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경찰 동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의 신속한 심리와 함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어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어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저는 도착할 때마다 조금 울컥할 때도 있고.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비판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오공하고 사태의 진정과 해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선배님들이십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어제 오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오늘 새벽 첫 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파주와 서울을 단 22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어제 오대성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서울역 안에 새로 생긴 GTX-A 승강장. 대기하던 열차가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금세 최고 시속 180km에 이른 열차.
고양시 대곡역까지 12분, 킨텍스역을 지나 파주 운정중앙역 도착까지 4개 역을 지나는데 2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기존 지하철은 46분, 광역버스는 66분 걸리던 거리가 확 가까워진 겁니다. 열차가 평균 50m 깊이 지하로 운행하는 만큼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고 선체로만 왔을 때 4분 넘게 걸렸습니다. 고속 승강기를 타면 1분 정도면 됩니다. 오늘 새벽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는데 배차 간격은 당분간 10분에 한 대입니다. 하루 이용객 수는 5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동네 입장에서는 생명줄 같아요. 생명줄 같고 기꺼이 더 지불하고도 시간을 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복잡해요. 진짜 문산 들어오는 게 말도 못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 생겼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좋죠. 지난 3월 개통한 수서에서 동탄에 이어 이번 추가 개통으로 서울과 가까워졌지만 강남권 핵심역인 삼성역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남북으로 나뉘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로 연결하고 2028년에 완전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엔 며느리와 따로 사는 시어머니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지원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60대 여성. 2차례나 딸의 산후조리를 직접 도왔지만 열흘에 100만 원 남짓인 정부 지원금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증이 있어도 우리 식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냥 내가 해줬죠. 받으려고 신경도 안 쓰고. 실제로 친정어머니 또는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가족으로 간주돼 정부의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따로 사는 시어머니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정들이 따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케이스가 딸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냐. 우선 저 친정 엄마는 불과해서 되질 않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결국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친정어머니든 같이 사는 시어머니든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제도도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한 23만 명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의 정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곳곳으로 고장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한파속 차량 점검에 힘쓰셔야겠고요. 또한 건조한 대기 속에 차량 화재 사고 구간도 있는데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구리 휴게소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화재는 진압이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처리 작업으로 인해 구리 휴게소 내부가 상당히 혼잡하고요. 곳곳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기상 예보도 확인해 주셔야겠는데요.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라 본선 주행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살얼음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길 속 곳곳 사고 구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아예 주행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날씨가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미 대설 경보가 내려진 정읍과 부안, 순창에는 10cm에서 2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호남 일부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에는 최대 10cm, 전남 지역에도 1에서 5cm, 충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날이 추워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철원이 영하 8.9도, 춘천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날이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눈비가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충남과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적긴 하겠지만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특집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